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이며 대상자는 약 1,400만 가구입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5월입니다. 지급 기준을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보탬이 되니까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지금 어플이에요. 이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급 방식과 구체적 대상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확진자가 14만 명을 넘기는 등 미국의 코로나19 공포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1차 2조 달러에 이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우려했던 학원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초등생 대상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명 편입학원 강사도 감염됐는데 서울 강남과 강북을 오가며 강의했습니다. 부산시청에 인화물질을 들고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만든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로 납품해달라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이유는 가짜 CCTV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조주빈은 2017년 과천시 교회에서 차량 번호까지 찍힌 CCTV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자, 이렇게 텅 빈 거리와 텅 빈 식당.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우리 경제를 돌리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쓸 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전체 가구 중 소득이 낮은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르면 5월 중순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재원은 얼마나 드는지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첫 소식 김윤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입니다. 가구당 월 소득이 2인 가구는 448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약 1,400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지원금 액수는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받고 3인 가구 이하는 조금씩 덜 받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은 총선 이후인 5월 중순쯤으로 한꺼번에 줄지 나눠서 줄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별 지급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9조 1천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7조 1천억 원을 2차 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을 통한 지원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3월분부터 유예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당장 생활이 힘든 이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금이지만 다른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시민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반갑습니다. 운동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거의 한 달째 쉬고 있어서 그런 거 나오면 저희는 좋은데 당장 생필품 구입에 쓰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보탬이 되니까 그래서 필수품 같은 거 살 때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제 주식이죠, 뭐 먹는 거. 저는 이제 형이랑 같이 사는데 뭐 같이 시장이나 보고 그래야죠, 뭐. 하지만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불만도 있습니다. 지금 어플이에요.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나중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준다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일자리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위주로 먼저 하는 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어려운 사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주는 것이
그게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정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저소득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도를 비롯해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렇다면 그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박정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까지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나눠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중복 지원을 허용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커졌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지자체의 별도 지원금 규모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를 이제 제외할지 아니면 제외 안 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겠죠. 중복 지원이 모두 허용되면 포천 시민은 1인당 시에서 40만 원, 경기도에서 10만 원, 정부가 주는 25만 원까지 최대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25만 원에 그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 격차가 커질 경우 형평성 논란도 우려됩니다. 같은 시민이고 사는 곳만 다를 뿐인데 왜 굳이 차별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 안 해주니까 사람들로서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초 1인당 10만 원과 40만 원을 각각 주겠다고 한 경기도와 포천시는 중복 지급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제 문제는 9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 2차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더 이상 빚을 내지 말고 기존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라며 반대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9조 1천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추경 재원은 기존 사업 예산을 깎고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부정적입니다.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기보다는 예산 조정을 통해 올해 예산 범위 안에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항목을 시급히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 발동도 제안했습니다. 긴급재정 명령권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를 용도 전환에 100조 원을 마련한 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수입과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 발표 이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죠. 박재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여러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상위 30%를 뺀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2천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이 소득 기준은 월 급여뿐 아니라 아파트나 주식, 자동차 같은 주요 자산도 반영해 정해집니다. 이 식구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도 높아지는데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자산을 소득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체 국민의 딱 가운데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의 150% 정도가 소득 하위 70%와 가장 유사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인데요. 아이가 없는 부부입니다. 세금 내기 전 두 사람의 소득이 월 448만 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1명 있다면 월 580만 원 이하까지, 2명 있다면 월 712만 원 이하까지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부는 어떨까요?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령받는 연금의 합에 따라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사준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소득은 적은 금수저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자산을 소득 기준으로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인지는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는데 오늘 접속이 폭주해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당국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우려했던 교회와 학원,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먼저 서울도봉구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생 200여 명도 격리 권고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몸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건물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이 학원 소속 50대 여성 강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학원은 어제부터 폐쇄됐습니다. 강사와 밀접 접촉한 학원생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등록된 학원생 200여 명 전원에게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학원 관계자와 방문 가정 접촉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처음 증상을 느낀 건 지난 19일. 하지만 지난 27일까지 일주일 넘게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6차례에 걸쳐 학원생 가정으로 방문 학습도 했습니다. 이 학원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휴원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학원에 보낸 자녀가 격리 대상이라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가슴을 칩니다. 조금씩은 움직여도 괜찮겠지 아니란 마음이 이렇게 크게 터진 것 같아요. 너무 좀 후회스럽네요. 확진 강사는 증상을 느낀 뒤 동네 병원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건소를 찾아갔지만 보건소 측은 일반 몸살 감기라며 검체 채취 없이 귀가시켰습니다. 의사 판단으로는 그분이 몸살기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선별진료 진료소만 하고 이제 검체 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강사의 자녀가 스페인 방문 이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유명 편입학원 강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돌아와 확진된 강남 타워팰리스 주민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이미 자가격리 상태였는데도 마스크를 안 쓰고 강의를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44살 편입학원 강사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주민입니다. 하루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와 어제 확진된 딸은 영국 런던에서 머물다가 지난 18일 귀국했습니다. 아내가 자가격리 상태였지만 남편인 강사는 학원에 나가 대학 편입준비생을 상대로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이 강사는 증상을 느끼기 전날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지점에서 강의를 하고 증상이 나타난 당일에도 서울 신촌 지점으로 출강을 했습니다. 회당 평균 2시간씩 강의가 진행됐지만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좀 밀접 지역이잖아요, 공간이. 마스크 안 썼게 되고 저는 한 명 되겠네요. 강의가 진행된 편입학원의 강남과 신촌 지점은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에 들어갔고 긴급 소독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밀 접촉자로 분류된 수강생과 학원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원이 가족 간 2차 전염을 거쳐 학원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확진자는 하루 사이 4명 늘어 3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2명이 서울 금천구에 있는 콜센터 근무자라 또 다른 콜센터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콜센터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50대 자매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긴급 폐쇄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자매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난 27일까지 정상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무렵 교회 측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고 다음날 보건소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이르는 콜센터는 이 건물 13층에 있는데요. 이 건물에 13층 외에도 총 4개 층의 다른 콜센터들이 입주하고 있어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출입구는 다르지만 같은 건물에는 대형 쇼핑몰도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 입주자들은 수도권 최대 규모인 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도림동 콜센터를 떠올리며 불안해합니다. 언제 이게 또 주로 콜센터처럼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일하는데. 금천구청은 우선 자매 확진자가 나온 13층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74명을 전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 중입니다. 자매가 다닌 만민중앙교회의 확진자도 어제보다 4명이 늘어 30명이 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진 경로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이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부산시청에서 방화소동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는데 자신이 만든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로 보급하라고 협박한 겁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민원 상담실 부스에 일제히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다른 소방관은 부스 위쪽으로 물을 뿌립니다. 곧바로 경찰관들이 부스 안에서 한 남성을 끌고 나옵니다. 경찰과 대치 중이던 67살 윤모 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임 씨가 부산시청 민원실을 찾은 건 오전 11시 반.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가방 안에 이제 신호통을 넣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임 씨는 자신이 만든 마스크가 코로나19 사태를 60일 안에 끝낼 수 있다며 공적 마스크 납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필터가 있어야 할 곳을 일회용 종이컵으로 막아놓는 등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같은 민원으로 시청을 4차례 찾았지만 퇴짜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조작하긴 조작하더라.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하면 자기가 이제 이 제품 같은 것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경찰과 소방관들은 1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임 씨는 인화물질 일부를 바닥에 뿌렸지만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라이터를 켜게 되면 유전기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임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제주도가 예고했던 대로 제주도에 왔다가 확진자가 된 모녀에게 1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법조계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송에서 제주도청과 자가격리자 2명, 업체 2곳이 청구한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녀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소송에서 만날 상대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이러한 무임승차의 얌체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모녀가 5일간 방문한 업소 20곳 이상이 한동안 문을 닫았고 접촉자 44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주도민이 확진자가 강남 가서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소송에선 모녀의 과실이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건 지난 27일. 해당 유학생은 지난 15일 귀국해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법조계 의견도 엇갈립니다. 입국 당시에는 자가격리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고요. 서울에 와서 검사 후에 확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감염병 예방법에는 신고 의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반드시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사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모녀는 가볍게 떠난 여행이었겠지만 큰 결과로 번져버린 사례죠. 모두가 아직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대구의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 확진자가 하루 사이 58명이 늘어서 133명이 됐습니다. 초기 청도 대남병원이 떠오르는데 그 당시 숫자보다 많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병원 앞에 멈춰섭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동원된 겁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오늘 하루 추가로 나온 확진자는 58명. 앞선 검사에선 음성이었지만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는 133명. 향후 추가 검사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 같은 건물에 있는 대실요양병원까지 더하면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확진자 수보다 많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다음으로 많은 집단 발병 사례입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미궁인 상황. 대구시는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층마다 환풍기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어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방역당국은 공기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특성상 단실을 쓰고 있고 또 환자 간의 긴밀한 그런 접촉을 통해서 전파될 확률이 더 많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감염 경로를 찾는 데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다음 주죠. 4월 6일에 과연 개학을 할 수 있을까 논란입니다. 정부는 우선 고등학생들부터 온라인 개학을 검토 중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입니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집에서 대기하는 학생들의 얼굴이 교사 컴퓨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주세요. 마이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켜게 되면 이게 음성 충돌이 생기고요. 수학교사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문제를 풀어 보여줍니다. 60x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150x 더하기 125가 됩니다. 컴퓨터 화면이지만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난 초등학생들은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10시에 출석 부를게요. 고생해서.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 도중 집에서 켜놓은 TV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개학 전 스마트 기기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좀 부족한 기기들이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도 기기를 쓰니까 집에 있는 기기가 부족하거나 이래가지고. 정부는 다음 달 6일 고등학생들 먼저 온라인 개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4월 20일로 한 차례 더 늦추고 이때도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능을 포함한 대학 입시 일정도 최소 일주일 이상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학사 일정을 내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만에 10만 명이나 늘어 7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확산세를 이끌고 있는 건 미국인데요. 미국의 전염병 책임자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2,000명 수준인데 100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차량 행렬이 고속도로 편도 3차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코로나19의 진앙지인 뉴욕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는 겁니다. Well, the purpose of the roadblock is just to reinforce our message to visitors that we love you, but now is not the time. Please stay home. 뉴욕의 감염자가 6만 명을 넘는 등 미국 내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도 빠른 정상화 계획을 접었습니다. We will be extending our guidelines to April 30th to slow the spread. Was floating Easter a mistake, do you think? No, it was just an aspiration. 2억 3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민들이 다음 달 말까지는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I would say between 100 and 200,000 cases, but I don't want to be held to that because it's deaths. 지난 2주간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미국인들의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네, 가게 바닥에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인 1.8m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주말 토네이도로 쑥대밭이 된 아칸소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Because of coronavirus and they've been had everybody in the house, so I think it really did save a lot of people. 이런 가운데 뉴욕주 치료 지원에 자원한 의료진들의 사진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코로나19는 빈부에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말했었죠. 실제로 미국 뉴욕 병원마다 후진국 병원처럼 의료 장비가 부족해 난립니다.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지만 돈을 주고도 이 장비들을 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검은색 비닐을 몸에 두른 간호사 3명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맨하튼의 병원 간호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쓰레기 봉투를 대신 입은 겁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Many other private hospitals in this city has been for one mask to be given to a nurse for an entire week of care of patients. 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뉴욕 공립병원들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I don't have the support that I need and even just the materials that I need physically to take care of my patients. 뉴욕 센트럴파크 등 미국 전역에는 병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병원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세워봤자 당장 현장에서 쓸 물자 공급이 문제입니다. 보호장구라든지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생산해서 들여와야 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그 예측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한 가지 문제고 물자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각자 도생에 나선 주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구매에 나서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스크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4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한인 10대 고교생이 숨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인도는 코로나19보다 배고픔이 더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봉쇄령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거 수도 뉴델리를 떠나 고향으로 향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지방 가는 사람들로 버스터미널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자리가 없어 버스 지붕에 올라타거나 달리는 버스에 차창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봉쇄령 때문에 뉴델리에서 돈벌이가 불가능해지자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귀향길에 오른 겁니다. जो हमारी लेबर है, जो हमारे डेली वेजर्स हैं, उनसे मकान न खाली कराया जाए, उनको जहां पे जो है वहां पर रहने दिया जाए. 차를 못 탄 이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까지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탈진하거나 사고를 당해 숨진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हमारे लिए जब काम ही नहीं चलेगा तो हम खाएंगे क्या, रहेंगे कहाँ, घर पे राशन पानी का हर चीज का व्यवस्था हम कहाँ से करेंगे? तो हमें तो यहाँ पे ज्यादा दिक्कत है, इससे बढ़िया हम 2-4 दिन 10 दिन में जो भी घर पहुँचेंगे. 인도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봉쇄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국영TV에서는 80년대에서 90년대 인기 드라마를 재방영해 자발적 자택격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전해드렸던 대로 미국조차 마스크와 진단키트 같은 의료용품이 부족하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에 적극 수출하고 있는데요. 중국산 의료용품에 불량이 속출해 유럽 각국에서 대규모 반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평균 2억 개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런 중국산 물자를 활용해 유럽의 방역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이 수출한 마스크 60만 개를 반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KF94격인 보건용 마스크인데 얼굴에 밀착이 안 되거나 필터가 불량이었다는 겁니다. 스페인 정부는 중국산 진단키트를 반품했습니다. 중국 선전의 한 회사가 80% 정확도를 보장하며 수출했지만 실제 정확도는 30%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스페인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他们指出，有可能是由于西方的操作不当，导致了这个检测试剂的精度的下降。
그러나 체코와 터키 등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자 관영 매체가 나섰습니다. 결함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중국은 자국 장비로 코로나19를 통제했다며 중국산은 믿을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感谢中国共产党专门致信分享疫情防控经验做法，并力所能及地为其他国家抗击疫情提供支持和帮助。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은 마스크 제조 공장을 대폭 늘렸습니다.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조주빈을 도운 사회복무요원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괴롭히다 못해 조주빈과 선생님의 딸을 살해하려는 계획까지 꾸민 거죠. 하지만 겉으로는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며 표리부동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는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의 일탈은 고등학교 1학년인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담임교사를 스토킹하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자퇴까지 했습니다. 이후 강 씨가 선택한 건 장애인 목욕봉사였습니다. 당시 강 씨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함께 살아간다는 기쁨을 얻고 싶다는 후기도 올렸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면서도 여러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조주빈과 닮아 있습니다. 별로 말이 없어가지고요. 개인적인 이야기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강 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교사에게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대학 편입에 실패한 뒤엔 책임을 교사에게 미루며 살인 청부 협박까지 했습니다. 2018년 상습 협박 혐의로 구속돼 1년 2개월을 복역했지만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복역 중 재심을 청구했고 출소 후엔 조주빈과 함께 교사의 딸을 살해할 계획까지 꾸몄던 겁니다. 피해 교사가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올린 국민청원엔 4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이번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고 엄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20대 청년인 조주빈에게 왜 속아서 큰 돈을 건넸을까요? 손석희 사장에게는 과천 주차장의 가짜 CCTV 영상을 대가로 돈을 받았고 윤장현 시장에게는 재판 결과나 공기업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포토라인에선 조주빈이 제일 먼저 사과한 대상은 박사방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에겐 흥신소 사장을 사칭해 CCTV 영상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손 사장에게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교회 주차장 근처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CCTV 영상이 있다며 지워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조주빈은 공익근무 요원을 통해 손 사장의 차종과 차량 번호를 빼낸 뒤 CCTV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조주빈은 이 영상이 실제한다고 믿은 손 사장이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회원들에게도 내가 손 사장의 CCTV를 지웠다며 CCTV가 실제하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일 때는 가짜 신분을 활용했습니다. 권력기관 최 실장을 사칭한 조주빈에게 윤 전 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자리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걸로 전해집니다. 조주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잘 되게 해달라는 윤 전 시장에게 수고비조로 3천만 원을 받아챙기기도 했습니다. 돈을 뜯어낼 대상의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입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 외에 조주빈의 다른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조주빈은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사기 행각도 벌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마약 범죄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5차례나 포상금을 챙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찰 감사장 사진입니다. 감사장에는 전화 금융사기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이 커 감사드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조주빈이 받은 감사장이었습니다. 조주빈은 당시 이 감사장을 자랑하며 경찰을 도왔으니 이제 내가 도움받을 차례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유인해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도록 협조했습니다.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개설한 지 넉 달 뒤인 지난해 4월에도 보이스피싱범을 안다, 계좌 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은 인터넷 공간에서 마약을 구하는 사람도 신고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4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은 당시 텔레그램에서 총기와 마약을 판다며 돈만 가로채는 사기 행각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돈을 챙기는 와중에 경찰에 신고해 포상금도 챙기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지위를 높게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 조주빈이 범죄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수법을 습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수사당국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들이 대화방에서 쓴 닉네임 15,000개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성착취 영상의 유포를 주도한 유료 회원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최주한 기자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들이 대화방에서 쓴 닉네임 15,000개를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착취 동영상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는지 회원들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닉네임 15,000개는 유료 무료 회원을 모두 합친 숫자로 중복된 닉네임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닉네임과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 유료 회원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9대와 노트북, USB 등 디지털 자료 20여 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 당시 조주빈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 1대와 집 소파에 숨겨져 있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는 모두 암호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이 끝난 휴대전화 7개에선 의미 있는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2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후 조주빈에 대한 3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2차 소환 조사에 이어 박사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검찰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과 배포 과정 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박사방 직원 4명에게 조주빈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실태를 최초로 경찰에 신고했던 20대 남성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이 남성 자신도 돈을 받고 불법 영상을 팔아온 범죄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 몇만 년이고 처벌받을 행동을 했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 실태를 경찰에 처음 알린 대학생 김모 씨. 김 씨는 자신도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유통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음란물을 보고 싶어서 방포기를 못했었습니다. 성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생각 때문에. 동영상을 올리면 대화방 참가자들이 주는 현금이나 상품을 받는 재미에 금세 중독됐다고 했습니다. 방에 입장하는 조건으로 컵라면과 문화상품권, 카페라떼, 그리고 치킨을 20만 원 이회를 받았기 때문이며 직접 만든 대화방 참여자들에게는 매주 음란 동영상을 7편씩 올리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방에서 지난해 7개월간 유통된 음란 동영상만 무려 4만 개가 넘습니다. 4만 명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4만 년은 징역을 살아야 되지 않나. 경찰에게 검거된 뒤 수사를 받으며 큰 죄를 저지른 걸 실감했다고 했지만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지옥불에 뒹굴으라면 뒹구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죄값을 치르는 지옥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김 씨는 현재 경찰의 박사방 수사를 돕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음란물 유포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공유한 조주빈과 N번방 가담자들, 다른 성범죄자들처럼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시청자 의견이 많았는데요. 정말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간이나 추행처럼 특정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나 미수범일 경우 등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과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추행한 고영욱은 각각 전자발찌 7년과 3년 부착을 명령받았는데요. 하지만 성착취 동영상을 배포, 소지하거나 불법 촬영하는 등 영상을 이용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선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할 수 없습니다.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였던 가수 최종훈 씨도 2016년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혐의로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전자발찌는 피해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접촉형 성범죄자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성범죄들에게 재범의 우려가 어떠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기준을 좀 재정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현재로선 불법 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조주빈의 경우 성착취물 불법 공유 등 혐의 외에도 미성년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관련 혐의가 입증된다면 전자발찌 찰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서울 강남갑 태영호 후보를 찾았습니다. 공천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 오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당 상징색 점퍼를 입은 태영호 후보, 김용명 태국인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실로 들어섭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고 카메라를 향해 기호 2번을 뜻하는 V를 그리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태 후보가 취임 축하 인사를 하러 위원장실을 찾으면서 이뤄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지금 부르다가 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나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당선되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김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전 태 후보 공천을 국가적 망신이라는 취지로 말해 태 후보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남에서는 공천 갈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태 후보에게 강남 유권자의 우려를 전하며 경제 문제로 다가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제를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피력을 할 것 같으면 유권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비슷한 시점에 국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는 태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북 갈등을 조장하고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또 태 후보가 과거 북한군의 우수성을 칭찬했다며 위험한 보수, 위장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처음에는 아닌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출범식 장소도 점퍼 색깔도 그저 민주당입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 출범식이 더불어시민당 당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적한 의원들이 선거대책위원장 등 요직을 맡았고 점퍼색도 민주당과 똑같습니다. 의원들도 당 이름이 헷갈립니다. 오늘 더불어시민당 오늘 원팀 선대위 구성과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이 잘 발음이 안 되는데
크게 승리해서 아예 더불어당이라고 통칭합니다. 지역에 가면 더불어 시민당 하면 잘 모르고 우리 그냥 더불어당 합니다. 예, 줄여서. 민주당은 모레부터 진행하는 지역순회 선거대책위원회의도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이라며 선긋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 위성정당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성정당이냐 아니냐를 100%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함께 회의를 여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민 기자, 선관위가 오늘 각 정당에 이제 국고 보조금, 선거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승자가 허경영 국가혁명 배당금당 대표라고요. 네,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선거를 쩔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만큼 홍보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인데 오늘 선관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정당에 총 450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 중 30%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만 주는 돈인데요. 이걸 받은 정당이 딱 한 곳, 바로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 배당금당입니다. 아, 근데 한 곳밖에 없나요? 어쨌건 이 배당금당 그 여성 후보를 얼마나 낸 겁니까? 네, 여성 추천 보조금을 받으려면 여성 후보를 76명 내야 됩니다. 네, 국가혁명당이 그보다 딱 한 명 많은 77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보조금이 무려 8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원외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국가혁명당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딱 넘긴 건데 이 8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기준에 딱 맞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허경영 대표는 과거 강연에서 여성 상위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앞으로 여자가 남자를 부려먹는 시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채가 돼요. 주인이 되고 남자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여성 후보 30%를 채운 건 나름 칭찬받을 일인데 그 여성 후보 어떤 후보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국가혁명당은 지금 후보들의 전과 기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남성 후보 문제이긴 하지만 한 후보는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청소년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3건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이 전의 전쟁에서 미래통합당이 이겼다고요. 이게 의원 수만 따지면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1당의 민주당은 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122억 원을 받았습니다. 통합당이 받은 보조금은 115억 원입니다. 그런데 각각 비례정당을 만들었었죠. 그 정당들이 받은 걸 더하면 민주당 쪽은 147억 원, 통합당 쪽은 176억 원으로 29억 원이 더 많습니다. 통합당에서 의원 20명이 옮겨가면서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됐죠.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똑같이 나누는데 통합당이 이걸 염두에 두고 의원 20명을 딱 맞춰 보낸 겁니다. 네, 참 이것도 다 전략인가요? 참 다음 주에 넘어가 보죠. 근데 이 각 정당이 이 위성 비례정당과 서로 이제 기호가 다르다 보니까 그 번호 알리기에 지금 아주 열심이죠. 네, 온통 입에 어떻게 하면 착착 붙게 만들까 이 고민뿐일 텐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은 선거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4월 15일이죠. 그래서 지역구는 1번, 비례대표는 5번을 찍으면 된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선거가 15일로 잡힌 게 신의 계시다 이런 말도 하고 4.15 독립선언과 같은 홍보 문구들이 SNS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래통합당은요? 미래통합당은 2번이고 미래한국당은 4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2판 4판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번은 통합당, 4번은 한국당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당은 기호는 4번인데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기호 1, 2번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인데 이걸 알리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통합과 미래를 위한 야당, 무조건 두 번째 칸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네, 이 당 얘기도 한번 해보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기호 10번이에요. 10번은 어떻게 알립니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안 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10번 찍으시면 우리 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점 만점
후보이라고 하면 10점을 받을 그런 각오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구태 정치 없다. 이게 국민의당 홍보 문구 중 하나인데요. 오늘의 한마디도 숫자로 준비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의 한마디는 100번 비판하는 것보다 한 번의 투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우리 세금이 각 정당의 보조금으로 들어가 이런 홍보전에 쓰이는 건데 왠지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실 있게 쓰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에게서 회유 전화를 받아서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표창장에 최우수 봉사상이라 적힌 것에 대해선 표현이 어색하다며 동양대에 봉사상은 있지만 최우수 봉사상으로 발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의 표창장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동양대 프로그램에 튜터로 일했다고 되어 있지만 딸은 2011년 8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캐나다 교환학생을 떠나 있어 해당 기간 봉사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2012년 1월에서 2월과 7월에서 8월에 근무했다고 말한 검찰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 폐강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또 동양대 압수수색 이튿날 아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회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불쾌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는 정경심 교수 요구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이 법정에서 표창장을 인지한 시점을 횡설수설했다며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유럽에선 사실상 바깥 출입이 금지됐죠. 스포츠 스타들이 집에서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슬아슬 고개가 시작됩니다. 저글링까지 하고요. 멋지게 한 바퀴 돌고 의자 코스도 가볍게. 균형감이 탁월하네요. 완벽한 착지로 마무리됩니다. 그제가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말자고요. 스스로 축하하면 되죠 뭐. 테니스 스타 바브린카의 재치 넘치는 생일 자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머무르자고요. 아름다운 여성과 동반의 클럽에 왔나요? 신체 검사를 받고 스포츠카는 맡겨둡니다. 자, 이제 신나게 몸을 흔드는데요. 알고 보니 자가격리 중 벌인 가족 파티였네요. 하루하루 봄향기가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형적인 봄 날씨인데요. 한낮에는 4월 중순만큼이나 포근하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 유입되면서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처럼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여서 중서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6도, 대구가 5도 등으로 아침엔 무척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광주가 20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6일 남은 총선 공약 꼭 확인하시고 마음 정하셔야겠죠.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각 정당 주요 정책을 볼 수 있는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아직 제출도 안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것과 이렇게 판박입니다. 이번에도 정책은 실종되고 표대결만 하려나 벌써 걱정이 됩니다.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환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중진 의원들이 밥값을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법안을 20대 마지막에 통과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20년 동안 뭐 하다가 뒷북인지 모르겠습니다.
4년 내에 박박할 국회의원 뽑읍시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